강원도 송화마을은 매년 가을이면 단풍으로 붉게 물들었다. 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좁은 길, 지붕에 낙엽이 쌓인 오래된 한옥들, 그리고 저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와 장작 타는 냄새.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이른의 서민자 할머니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을 어귀의 장터로 향하고 있었다. 서 할머니는 오래전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조용히 살아왔다. 이웃들은 그녀를 외롭고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런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매일 새벽이면 직접 담근 장아찌와 고사리, 머위 같은 산나물을 바구니에 담아 장터에 내다 팔았다. 먹고 살기 빠듯했지만 욕심 없이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날도 역시 장터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갑작스레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이 없는 서 할머니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버려진 버스 안내판 아래 작은 소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랄른 옷, 맨발. 아이는 떨고 있었고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은 낡은 헝겊 인형 하나뿐이었다. 유야, 너 거기서 뭐하니? 서할머니가 다가가자 아이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큰 눈동자는 말라 있었지만 공포와 불신이 가득 담겨 있었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입술이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서할머니는 잠시 고민했다. 혹시 부모가 근처에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장터도 이미 철수했고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간 시간이었다. 이 비 맞고 있으면 안 돼. 우리 집에 가자. 따뜻한 밥이라도 먹고. 아이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서 할머니가 손을 내밀자 조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너무 작고 차가웠다. 집에 도착한 후 서 할머니는 아이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고 밥을 차려주었다. 미역국과 따뜻한 보리밥, 그리고 김치. 아이는 마치 며칠 굶은 듯 허겁지겁 먹었다. 그 모습에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다. 너 이름이 뭐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목에 걸려있던 작은 은반지를 보여주었다. 거기엔 낡은 한자 하나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엔 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그래, 이제부터 너는 하은이야. 하늘이 준 은혜라는 뜻이지. 어때? 마음에 드니?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할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서민자 할머니가 이상한 아이를 데려왔다더라. 어디서 데려온 건지 모르지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 그 외에 어쩐지 음산한 기운이 들어.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양미숙이었다. 마을 이장 부인으로 동네의 모든 일에 참견하길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말했다. 서 할머니, 무슨 생각으로 그런 아이를 집에 들인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애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괜히 말썽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서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책임질게요. 나는 그저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저런 눈은 버림받은 애의 눈이야. 그녀는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하은을 감싸는 일이 우선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하은은 조금씩 달라졌다. 밤마다 울던 아이는 이제 이불을 덮고 조용히 잠이 들었다. 서 할머니가 정성껏 말린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고 함께 찐 고구마를 나눠 먹는 일상이 이어졌다. 하지만 마을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이들과 어울리려 해도 하은은 밀쳐졌고 버려진 애랑 놀면 우리도 재수 없어져 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와 연필을 들고 구석에 앉아 조용히 글을 썼다. 처음엔 글씨도 제대로 못 썼지만 곧 한 줄 한 줄 자기 이야기를 적어나갔다. 서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하은아, 내가 널 지킬게. 세상이 널 어떻게 봐도 나는 널 외면하지 않을 거라. 그날 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창밖엔 낙엽이 날리고 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집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그곳엔 둘만의 조용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인연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두 사람 모두 이 작은 만남을 통해 살아갈 이유를 되찾았다는 사실이었다. 서민자 할머니의 집에서 하은이 머문 지 한 달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며 산에는 단풍 대신 앙상한 나뭇가지가 드러났고 마을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와 하은이 함께하는 작은 집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하은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다. 처음 집에 왔을 때의 얼어붙은 표정 대신 이제는 조심스러운 신뢰가 담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아침이면 스스로 일어나 이불을 개고 부엌에서 할머니가 하는 일을 조용히 도왔다. 말없이도 서로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일상은 그렇게 흘러갔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시장에서 돌아와 작은 공책과 연필을 건넸다. 누군가 버린 물건들 중 쓸만한 것을 모아온 것이었다. 하은아, 이거 써봐. 할머니는 학교 문턱도 못 밟아봤지만 너는 글을 써야 해. 내 마음을 종이에 적는 거야. 말로 못하겠으면 글로 해도 돼. 하은은 공책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촛불 아래 앉아 연필을 쥐고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거기엔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공책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하은. 나는 혼자였다. 지금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 할머니는 몰래 그 글을 읽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이 한 아이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그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다. 특히 양미숙은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를 마주친 자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서할머니, 아이가 조용하다고 다 착한 게 아니에요. 원래 말 없는 애들이 더 무섭다니까요.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도 모르죠. 동네 아이들이랑 어울리게도 하지 마세요. 괜히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마을 사람들과 싸울 생각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기로 했다. 하은에게 안전한 공간을 주고 작게나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세상을 향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반항이었다. 며칠 후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책 기증 행사가 열렸다. 할머니는 하은을 데리고 그곳을 찾았다. 책장 한켠에 있던 낡은 동화책을 발견한 하은은 그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고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읽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도서관 관리인이 다가왔다. 이 아이가 책을 좋아하나 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할 말이 많은 아이예요. 관리인은 웃으며 책 몇 권을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집에 가져가도 돼요. 아이에게 책이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그날 밤 하은은 새로 받은 책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할머니는 그런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다. 내가 친구 하나 생겼구나. 그게 책이라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시간이 조금씩 흘러 겨울이 가까워졌다. 첫눈이 내리던 날 마을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을 때 하은은 혼자 마당에 눈을 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아이들 중 하나가 다가왔다. 너, 왜 혼자 놀아? 하은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다른 아이들이 소리쳤다. 쟤랑 놀지 마. 버려진 애래. 저주 받을지도 몰라. 아이들은 웃으며 떠났고 하은은 조용히 삽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하은의 손에 동상 자국이 생긴 걸 발견했다. 그녀는 손을 따뜻한 물에 담가주며 물었다. 왜 혼자 밖에 있었니? 춥지 않았어?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밖이 시끄러웠어요. 안에선 할머니가 있어서 괜찮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목이 메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고 있는지를 이제서야 조금씩 알 것 같았다. 며칠 후 동네 초등학교 교장이 직접 서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하은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싶다고 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하지만 등록 서류도 없고 부모도 모르는 아이예요. 교장은 조용히 웃었다. 아이의 눈을 봤어요. 배우고 싶어하는 눈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입니다. 그날부터 하은은 마을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비록 뒤늦은 입학이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수업 시간에는 누구보다 조용했고 누구보다 빨리 배웠다. 다른 아이들이 아직까 나 달을 익힐 때 하은은 이미 한 페이지 분량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특별히 돌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학교에서 강원도 아동문예 공모전에 참여할 아이들을 모집했다. 하은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하은아, 너는 꼭 참가했으면 좋겠어. 내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줘야 하니까. 그날 밤 하은은 새 공책을 꺼내 첫 문장을 썼다. 나는 하은이다. 나는 버려졌지만 나를 불러주는 목소리가 생겼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준비를 시작했다. 겨울의 끝자락, 하늘은 회색빛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송화마을은 눈 대신 바람으로 채워져 있었다. 하은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를 품고 있는 침묵이었다. 그것은 말 대신 글로 세상을 향해 조금씩 문을 열고자 하는 아이의 용기였다. 문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하은은 매일 밤마다 글을 썼다. 할머니가 켜준 작은 등불 아래에서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연필을 움직였다. 처음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두려웠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집안의 고요함은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공책 속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한밤중 버스 정류장 아래에 있었어요. 아무도 없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어떤 손이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떨리고 무거운 손이었어요. 나는 그 손에서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느꼈어요. 글을 다 쓰고 난 뒤 하은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선생님께 제출했다. 선생님은 그녀의 글을 읽고 긴 침묵 끝에 말했다. 하은아, 이건 단순한 이야기 이상이야. 이건 너의 삶이고 너의 증언이야. 사람들 마음을 울릴 거라. 며칠 후 학교에서 하은의 글이 강원도 아동문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교생 앞에서 이름이 불렸을 때 하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앞으로 걸어갔다. 다른 아이들은 박수를 쳤지만 몇몇은 수근거렸다. 제가 상 받아도 되는 거라. 부모도 없는 내가. 그러나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상은 부모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그를 보고 주는 겁니다. 하은이는 자격이 있어요. 상장을 받아든 하은은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서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장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은아, 넌 정말 대단하구나. 세상이 너를 외면해도 너는 내 목소리를 가졌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하은과 할머니가 장을 볼 때 평소에 인사조차 안 하던 상인이 먼저 말했다. 하은이 상 받았다면서. 축하해. 이런 작은 마을에서 그런 아이가 나왔다니 자랑스럽네. 할머니는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오랜 시간 차가웠던 벽이 아주 조금 금이 가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양미숙은 여전히 탐탁지 않아 했다. 그녀는 마을 회관에서 말했다. 상 하나 받았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그 아이의 과거를 책임지겠어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고. 하지만 이번엔 회관에 있던 몇몇 주민이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근데 양씨,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조용하고 착하고 글도 잘 쓰고
우리 애들보다 나은 구석도 많던데. 왕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하은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학교 측에서는 하은의 장래를 위해 서울의 장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해 보라고 권유했다. 그것은 훨씬 넓은 세상, 더 큰 무대였다. 서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두려움이 엇갈렸다. 하은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그녀 곁을 떠난다는 생각은 너무 아팠다. 어느 날 저녁, 둘은 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감잎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제가 서울에 가면 할머니 혼자 남게 되잖아요. 서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혼자였던 게 익숙하단다. 하지만 넌 그래서는 안 돼. 넌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해. 그리고 기억해.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하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서울행을 결심했고 마을은 조용한 작별을 준비했다. 출발 전날 밤, 할머니는 하은에게 헝겊으로 된 작은 보자기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어릴 때 쓰던 손수건, 직접 만든 천연비누, 그리고 고이 접어놓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혹시 그곳에서 외로워질 때 이걸 꺼내봐. 여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어. 다음 날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는 하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하은아, 세상에 나가서도 내 이름을 잊지 마. 너는 하늘이 준 은혜야. 그리고 너는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어. 버스가 떠나는 순간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의 이 이별은 끝이 아니라 어떤 시작이라는 것을.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오른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나는 꼭 해내야 해. 버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아직 어린 소녀였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다. 강원도의 산길을 벗어나 도시로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점점 더 낯설고 거대한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서울의 첫인상은 숨막히는 복잡함이었다. 수많은 자동차, 쉴 새 없이 울리는 경적, 빌딩 숲 사이로 서성이며 걸어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차가웠다. 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하은은 잠시 숨을 고르며 가슴을 진정시켰다. 낯선 방, 낯선 침대, 그리고 낯선 얼굴들.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첫날부터 쉽지 않았다. 기숙사 룸메이트들은 서로 친근하게 이야기했지만 하은에게는 묘한 거리감을 두었다. 시골에서 왔다면서. 부모님은 뭐 하셔? 라는 질문에 하은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결국 아이들은 호기심 섞인 눈길을 뒤로하고 다른 대화로 넘어갔다. 하은은 더욱 작아진 기분이었다. 학교 수업 역시 낯설었다. 수준 높은 교재와 빠른 진도는 그녀를 시험에 들게 했다.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도서관에 남아책을 붙들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선생님께 묻고 또 물었다. 책상 위에는 할머니가 넣어준 손수건이 항상 놓여 있었다. 손수건 끝에 수놓아진 글고 믿음은 꽃이 된다. 그것이 그녀의 힘이었다. 그러나 어려움은 공부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같은 반 몇몇 아이들은 하은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는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고 때로는 뒤에서 웃으며 흉을 보기도 했다. 부모도 없다던데 라는 말이 들려올 때마다 하은은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괜찮아. 할머니가 날 믿어주니까.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성적은 점차 오르기 시작했고 선생님들도 그녀의 성실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기숙사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책을 읽다 보면 강원도의 조용한 집과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워 눈물이 맺히곤 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국 규모의 학업 경시대회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했다. 선생님은 하은을 불러 말했다. 하은아, 너는 충분히 도전할 자격이 있어.
내가 가진 끈기와 집중력이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야. 하은은 잠시 망설였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하면? 그러나 곧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넌 하늘이 준 눈이야. 내 이름을 잊지 마라. 그 말에 용기를 얻은 하은은 참가를 결정했다. 대회 준비는 혹독했다.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문제를 풀고 낮에는 수업과 병행하며 시간을 쪼개 공부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올 때마다 손수건을 꼭 쥐며 속삭였다. 할머니, 저 할 수 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강원도 집에 계신 서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지셨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혼자 일어나기 힘든 상태라는 소식이었다. 하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곧 다가올 대회를 생각하면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곧 할머니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 될 터였다. 그날 밤 하은은 기숙사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 할머니 곁에 있어야 할까? 아니면 대회에 나가서 더 큰 길을 열어야 할까? 두 갈림길 앞에서 그녀는 괴로웠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있었다. 할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다음 날 하은은 선생님을 찾아가 말했다. 선생님, 저 대회에 나가겠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실 거예요.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대회 당일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 사이에 선하은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손에는 여전히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믿음은 꽃이 된다. 문제지를 받는 순간 그녀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집중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시간 쌓아온 노력들이 연필 끝에서 흘러나왔다. 며칠 뒤 결과가 발표되었다. 하은의 이름이 1등으로 불려졌다. 순간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다. 그러나 하은은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다. 할머니, 이건 제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거예요. 저를 믿어주신 덕분이에요. 서울에서의 첫 큰 성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갈등의 전조이기도 했다. 성과는 그녀를 세상에 드러냈지만 동시에 할머니와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하은은 학교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교장 선생님은 그녀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기자들은 시골 출신 소녀의 기적이라며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들떠 있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건 박수갈채가 아니라 할머니가 안심할 수 있는 삶이었다. 상을 받은 직후에도 그녀는 바로 기숙사로 돌아와 편지를 썼다. 할머니, 저 잘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 힘이 아니라 할머니가 주신 믿음이에요. 할머니가 기다린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편지를 붙이고 난 뒤에도 마음은 무거웠다. 강원도에서 전해진 소식이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할머니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몸은 예전 같지 않다고 했다. 하은은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펼쳐도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은 언제나 집으로 향해 있었다. 하지만 서울의 현실은 냉정했다. 대회에서 수상한 후 반 아이들의 태도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몇몇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다른 아이들은 더 노골적으로 질투와 배척을 드러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가엾다고 봐준 거지. 라는 말들이 그녀의 귀에 박혔다. 심지어는 누군가 일부러 책상 위에 놓아둔 공책을 찢어 놓기도 했다. 하은은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녀는 그럴수록 더 묵묵히 공부에 매달렸다. 생계를 위해 하은은 학업과 함께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다. 학교 근처 김밥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주말에는 신문을 배달했다. 좁은 골목길을 자전거로 달리며 신문을 던질 때마다 손이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할머니에게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밤이 깊어 기숙사에 돌아오면 하은은 손수건을 꺼내 가만히 지었다.
손수건에는 아직도 할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했다. 믿음은 꽃이 된다. 그 한 문장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울음을 삼키고 다시 펜을 들고 내일을 준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충격이 찾아왔다. 강원도 마을에서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것은 이웃 박준호 아저씨가 보낸 것이었다. 편지에는 할머니의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력이 많이 쇠약해졌고 자주 쓰러진다고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하은이 걱정할까 봐 직접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편지를 읽는 순간 하은의 눈앞이 흐려졌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곧 중요한 기말고사가 다가왔고 학교에서는 해외 장학 프로그램 추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기회였다. 하지만 그 길을 택하는 순간 할머니 곁을 지키지 못할지도 몰랐다. 그날 밤 하은은 기숙사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눈물이 그대로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여기서 성공하는 게 할머니를 위한 길일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곁으로 달려가는 게 맞을까요? 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분명한 울림이 있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녀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했다. 그래서 하은은 결심했다. 나는 여기서 버틸 거야. 할머니가 원하는 건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거니까. 다음 날, 하은은 더욱 독하게 공부에 몰두했다. 도서관 불이 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기말고사에서 상위권 성적을 거뒀다. 학교는 그녀를 해외 장학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언론은 다시 한번 그녀의 이야기를 실었고 역경을 딛고 일어선 소녀라는 제목이 붙었다. 하지만 모든 빛나는 성과 뒤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다. 하은은 여전히 밤마다 잠들기 전에 눈물을 흘렸다. 편지로만 할머니의 안부를 확인하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괴롭게 했다. 책상 위에 놓인 상장과 트로피는 그녀에게 자랑스러운 증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고란한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아픔의 상징이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 학교에서 열린 시상식에 초청된 하은은 단상에 올라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가 그녀의 성공담을 듣고 싶어 했지만 하은은 준비해온 원고를 내려놓고 솔직한 마음을 꺼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손잡아 일으켜준 분이 계십니다. 제 할머니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건 제 힘이 아니라 할머니가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강당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하은은 그 순간에도 할머니의 얼굴만 떠올렸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성공의 길 위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강원도의 작은 집에 묶여 있었다. 서울은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현실이었고 그녀는 그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받고 있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하은은 또 한 번의 중요한 소식을 들었다. 학교에서 해외 명문대학의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교장은 직접 하은을 불러 말했다. 하은아, 이번 기회는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내가 원한다면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야. 그 말에 교무실안이 술렁였다. 선생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지만 하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해외 장학생이라는 말은 분명 누구에게나 꿈과 같은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할머니 곁을 더욱 멀리 떠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하은은 기숙사 방에 홀로 앉아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것은 마을의 박준호 아저씨가 또 보낸 것이었다. 하은아, 내 할머니가 많이 야이셨다. 걸음을 자주 잃고 기침도 잦아졌다. 그래도 내가 걱정할까 봐 언제나 괜찮다고만 하신다. 하지만 내가 곁에 있어야 할 날이 머지않을지도 모른다. 편지를 읽는 순간
하은은 숨이 막혀왔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머릿속에는 장학생이라는 단어와 할머니의 병약한 모습이 동시에 떠올라 서로 충돌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엎드린 채 한참을 울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 미래인가? 아니면 지금 눈앞의 소중한 사람인가? 며칠 뒤, 그장은 하은을 다시 불렀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해리 장학은 흔치 않은 기회다. 내 실력이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교무실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에는 그정의 은행나무가 초록 잎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더 넓은 세상으로 가지를 뻗어야 하는 걸까? 결정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다. 기숙사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새벽 도서관에서 책을 펼쳐서도 마음은 오직 두 가지 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의 순간은 다가왔다. 주말, 하은은 서울에서 강원도 마을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오랜만에 바라본 산길은 여전히 푸르고 강물은 고요히 흘렀다. 버스 창가에 앉은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서할머니는 집 앞 평상에 앉아 있었다. 많이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환한 미소로 하은을 맞았다. 우리 하은이 왔구나. 참 잘했다. 하은은 달려가 할머니 품에 안겼다. 어린 시절 버려졌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이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하은은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회가 오긴 했는데 할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허약한 손으로 하은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유야, 인생에는 기회가 몇 번 오지 않는다. 내가 나 때문에 그걸 놓치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겠니? 나는 괜찮다. 내가 더 큰 세상에서 배우고 자라야 한다.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 전부인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가요? 저는 할머니 곁에 있을래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마당의 봉숭아 꽃을 흔들고 닭이 울어댔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 두 사람에겐 닿지 않는 듯했다. 그날 밤 하은은 할머니 옆에 누워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반딧불이 깜박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후회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야 해. 며칠 후 하은은 서울학교에 연락을 넣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해외 장학 기회를 포기하겠습니다. 제게는 지금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장은 놀라며 물었다. 하은아, 정말 괜찮겠니? 이건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어. 하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성공이 아니라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끄는 하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서 내려간 듯했지만 동시에 미래를 스스로 닫아버렸다는 두려움도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지만 할머니를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 이 선택은 하은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런 기회를 포기했을까? 서울에서 잘되면 할머니도 자랑스러워하셨을 텐데. 하지만 하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할머니 옆에서 집안일을 돕고 틈틈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밤마다 그녀는 여전히 책을 읽었고 공부를 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공부의 목적은 달랐다. 더 이상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 아이들과 할머니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선택이란 때로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은이 해외 장학 기회를 포기하고 마을에 남았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송화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심지어 저녁 밥사머리에서도 사람들은 그녀의 선택을 이야기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기회를 내버려. 그래도 소녀라면 할머니 곁을 지키는 게 도리 아니겠어. 도리도 좋지만 기회는 다시 안 온다니까. 사람들의 말은 저마다 달랐다. 그중 가장 목소리를 높인 건 역시 앙미숙이었다. 그녀는 동네 어귀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저 애는 분명 후회할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자기 손으로 걷어찼잖아요. 나중에 할머니마저 떠나시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말을 들은 몇몇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 소문은 곧 아이들의 입에도 오르내리게 되었고 하은은 마을 아이들에게까지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서울에서 상 받았다더니 결국 시골로 돌아왔네. 성공 못하고 그냥 우리랑 똑같아졌잖아. 아이들의 조롱에도 하은은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집 앞 우물가에 앉아 눈물을 참았다. 할머니가 기침 소리를 내며 잠든 뒤라 더더욱 크게 울 수도 없었다. 서할머니는 그런 하은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마주한 자리에서 그녀는 말했다. 얘야,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중요한 건 내가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지는 거다. 남이 뭐라 해도 내 길은 내가 정하는 거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 남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서 일이 터졌다. 회의 주제는 마을 학교 운영이었지만 결국 화제는 또다시 하은으로 옮겨갔다. 앙미숙이 말을 꺼냈다. 마을 애들 앞길을 위해 기부금을 모아야 한다는데 정작 우리 마을에 가장 큰 기회가 있었던 애는 그걸 걸어찼잖아요. 이런 건 본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일부 주민들이 수근거렸다. 그러나 그 순간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박준호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낭씨 말이 틀렸소. 하은이는 자기 욕심보다 할머니를 먼저 생각했어. 그런 아이를 나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성공이 아니라 책임과 효심 아닙니까? 순간 회관 안은 조용해졌다. 몇몇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젊은 부모들도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양미숙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쌀한 봉지를 들고 찾아왔고 또 다른 이는 약초를 건네며 할머니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여전히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적어도 노골적인 조롱은 줄어들었다. 하은은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마음을 놓지 않았다. 여전히 스스로의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다. 그 무렵 하은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마을 아이들을 모아 저녁마다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점점 입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들이 늘어났다. 허름한 마루에 모여 앉아 글자를 배우고 함께 동화책을 읽으며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은은 알았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아이들은 하은을 선생님이라 불렀다. 누군가는 나도 언니처럼 책을 잘 읽고 싶어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나중에 나도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라고 했다. 하은은 그 말들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놓친 기회가 아이들에게는 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낀 것이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양미숙이 아이들의 수업 자리에 나타났다. 팔짱을 낀 채 비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정식 교사도 아닌 애가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친다고. 애들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아이들은 겁을 먹고 조용히 책을 덮었다. 하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저는 배운 걸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 양미숙은 씩 웃으며 돌아섰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반짝였다.
그날 이후로 더 많은 아이들이 하은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심지어 몇몇 부모들도 아이들을 보내며 우리 애도 글을 배워야 한다며 격려했다. 하은은 깨달았다. 자신이 해의 장학을 포기한 건 단순히 할머니 곁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빛은 아직 미약했다. 그리고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을 안팎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은과 서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그녀의 선택을 두고 찬반 논쟁이 격렬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은이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친다는 소식은 마을을 넘어 인근 읍내까지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저런 아이가 마을의 자랑이다라며 칭찬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정식 교사도 아닌데 가르치는 건 문제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반발을 보인 이는 역시 양미숙이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열린 모임에서 양미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우리가 언제부터 애들을 아무한테나 맡겼습니까? 제대로 된 자격증도 없는 애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말에 몇몇 주민들이 동조했다. 맞아. 요즘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좋은 의도라고 다 옳은 건 아니야. 하지만 다른 이들은 반박했다다. 그래도 애들이 달라졌잖아. 집에서 게임만 하던 아이가 이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있어.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했는데 하은이가 메워주고 있지 않나. 회관 안은 찬반으로 갈라져 시끄러워졌다. 결국 이 문제는 읍내 교육청에까지 보고되었다. 교육청에서는 직접 조사를 하겠다며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하은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단지 아이들에게 배운 것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문제로 비화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집마당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공부만 했더라면. 아니, 그래도 아이들이 웃는 걸 보면 포기할 수 없어. 서할머니는 그런 하은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유야,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가오는 바람이 멈추는 건 아니다. 하지만 바람이 세면 클수록 나무는 더 단단해지는 법이야. 두려워 말아라. 며칠 후 교육청에서 나온 공무원 2명이 마을에 도착했다. 그들은 하은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본 뒤 질문을 던졌다.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렴. 하은은 긴장했지만 또렷하게 대답했다. 저는 서울에서 배운 걸 혼자만 간직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 아이들이 저처럼 꿈을 꾸길 바랐어요. 저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다. 규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의 의도와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구나.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 말에 하은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양미숙은 여전히 불만스러웠다. 마을 입구에서 그녀는 주민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저 애가 뭐라고 교육청까지 움직이게 해. 이러다 마을 전체가 시끄러워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러나 이번에는 주민들의 반응이 달랐다. 랑씨, 그만하시오. 하은이는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 사람이오.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이제는 좀 믿어줍시다. 양미숙은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여름 장마철, 서할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고 결국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서 읍내 병원으로 모셔야 했다. 의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연세가 많으셔서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기력이 쇠약해져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은은 병실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마음속에 번져온 질문은 단 하나였다. 내가 가련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서울에서 성공했다면 더 좋은 병원과 치료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죄책감이 하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며 속삭였다. 레아, 후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어줘서 나는 괜찮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하은은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다짐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후로 하은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를 도맡았다. 아이들 수업도 잠시 중단해야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따뜻하게 다가왔다. 박준호 아저씨는 채소를 가져와 밥을 해 먹으라 했고 이웃 아낙네들은 돌아가며 병문안을 앓았다. 마을 전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예전에는 비난과 조롱이 앞섰지만 이제는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하은과 서할머니가 보려준 건 단순한 가족애가 아니라 공동체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그러나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읍내신문의 시골 소녀의 선택, 성공을 버리고 효를 택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면서 하은의 이야기가 더 큰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칭송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비판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선택이다. 효심은 훌륭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건 아쉽다. 이제 논쟁은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하은은 원치 않았던 세상의 주목 속에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읍내신문에 실린 기사 이후 하은의 이름은 예상치 못한 속도로 널리 알려졌다. 인터넷 기사로까지 번지자 댓글에는 극명하게 갈라진 의견들이 쏟아졌다. 저런 아이야말로 진짜 효녀지. 요즘 세상에 드물다. 감동적인 이야기다. 아이들이 본받아라.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효심은 좋지만 자기 인생을 망친 거다. 할머니도 손녀가 더 큰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셨을 텐데 결국 감정에 휘둘린 선택일 뿐이다. 하은은 인터넷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소문은 마을까지 흘러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평가와 논쟁의 빛깔을 띠었다. 장터에 나가면 누군가는 따뜻하게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지만 또 누군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저 애는 결국 큰 인물이 될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야. 그래도 자기 길을 선택한 용기는 인정해야지. 마을 아이들까지도 서로 의견이 갈렸다. 수업에 오는 아이들 중 일부는 더 열심히 배우려 했지만 몇몇은 부모의 말을 따라 발길을 끊기도 했다.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하은은 마음이 쓰라렸다. 하지만 남아있는 아이들의 눈빛이 여전히 반짝이는 걸 보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무렵 서울에서 하은을 취재하던 기자가 직접 마을을 찾았다. 작은 집 앞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다. 하은 양,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나요? 해외 장학 기회를 포기한 건 큰 손실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렷하게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포기한 건 기회가 아니라 저만의 욕심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킨 건 가족이고 저를 키워주신 분의 삶입니다. 저는 그 선택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 대답은 곧바로 기사화되었고 다시 세상은 뜨겁게 반응했다. 찬사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다. 서할머니는 그런 소식을 들으며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얘야,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구나. 하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에도 하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밤마다 책상에 앉아 아이들 수업 준비를 하다가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가련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걸까? 세상이 틀렸을까? 아니면 내가 틀렸을까?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공개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다. 읍내대학의 교수와 기자들까지 찾아와 하은의 선택을 주제로 이야기하겠다고 한 것이다.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사회자가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한 소녀의 선택을 두고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효심과 개인의 성공,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먼저 한 교수는 말했다.
하은 양의 선택은 감동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만약 그녀가 더 큰 교육을 받아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면 수많은 사람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 박준호 아저씨가 손을 들고 반박했다. 그건 결과론적 이야기 아닙니까? 하은이는 지금 당장 눈앞에 책임을 다한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가족을 지키는 선택이 어찌 잘못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양미숙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효심이란 건 개인의 미덕일 뿐이지 공동체의 발전과는 거리가 있어요. 결국 저 애는 자기 삶을 좁혀버린 겁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한 중학생 아이가 손을 들고 말했다. 저는 하은 언니 덕분에 책을 읽게 됐어요.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한 걸 알게 됐고 저도 꿈이 생겼어요.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아무 생각 없이 지냈을 거예요. 순간 해관은 조용해졌다. 그 아이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몇몇 주민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사회자는 조용히 말했다. 결국 문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는 아입니다. 성공이나 책임이나 그것은 각자의 선택일 뿐입니다. 토론회가 끝난 뒤 해관을 나서는 하은은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을 느꼈다. 어떤 이는 다가와 손을 잡고 격려했지만 어떤 이는 여전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두려움 대신 묘한 평온을 느꼈다. 그날 밤 할머니의 병상 옆에서 하은은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저는 이제 세상이 뭐라 해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을 거예요.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소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리야. 내 선택은 옳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분명 내가 찾는 답이 있을 거다. 그러나 폭풍은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하은을 출연시키겠다고 연락해 온 것이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더 큰 무대에서 세상과 마주해야 했다. 서울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제안은 하은에게 또 다른 시험이었다. 제작진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국에 소개하고 싶다며 설득했다. 하은은 처음엔 망설였다. 제가 뭘 잘했다고.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그러나 제작진은 말했다. 당신의 선택 자체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겁니다. 결국 하은은 출연을 결심했다. 다큐멘터리 촬영팀은 마을로 내려와 일상을 기록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공부하는 모습, 할머니를 간호하는 모습, 장터에서 장을 보는 모습. 작은 카메라에 담긴 일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있었다. 촬영 중에도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우리 마을이 이렇게 방송에 나온다니 영광이다라며 자랑스러워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괜히 시끄러워지면 곤란하다며 불편해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은과 할머니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방송이 전파를 타던 날,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다. 함은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미소 짓는 하은의 모습과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소녀의 손을 꼭 잡은 서 할머니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세상에 아직 이런 아이가 있구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아이도 저런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다. 물론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효심은 존중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손해다. 만약 저 아이가 더 큰 무대에 나갔다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방송 후 인터뷰에서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거창한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할머니와 아이들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방송은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여러 단체에서 하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다. 책과 학용품을 보내주거나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장학금을 마련하겠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더 자발적으로 힘을 모았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부방이 새로 지어졌다. 허름한 마루 대신 책상과 칠판이 갖춰졌고 벽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걸렸다. 마을 어른들은 이제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많은 업지라며 나서기 시작했다. 하오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한 선택은 단지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변화를 불러온 씨앗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서 할머니의 마음이었다. 병세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손녀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유야, 이제 나는 걱정이 없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이미 훌륭히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하오는 눈물이 고여 흐르지 않도록 꾹 참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할머니가 제 곁에 있어 주셔야 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설령 내가 없더라도 내 안에 내 마음은 살아 있을 거다. 그걸 잊지 마라. 그 말에 하우는 가슴이 아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용기가 차올랐다. 시간은 흘러 마을 공부방은 점점 활기를 띠었고 아이들은 더 많은 꿈을 꾸게 되었다.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 말했고 또 다른 아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말했다. 하우는 그런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꿈을 다시 발견했다. 그리고 어느 날 하우는 아이들 앞에서 말했다. 얘들아, 꿈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게 꿈을 이루는 시작이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다. 그날 저녁, 집 앞에서 붉은 노을을 바라보던 하우는 할머니에게 속삭였다. 할머니,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을 거라 믿어요. 서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리야. 너는 이미 빛이 되었단다. 그 순간 하늘의 별 하나가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하오는 알았다. 자신이 내린 선택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은 여전히 비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더 많은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진심으로 지키고 싶은 것을 붙잡은 선택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것을. 그날 밤 하우는 손수건을 꺼내 손에 꼭 쥐었다. 손수건 끝에 수놓아진 글귀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믿음은 꽃이 된다. 그 글귀는 이제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 자체였다.